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전문가 오진승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제 기억으로는 첫 강의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덥고 이제 막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내용들도 이 날씨가 바뀌는 동안 차차차 쌓여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총정리도 하고 내용도 더 깊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각설하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지만 우리 심리를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대가의 명언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기꾼, 그리고 월가의 큰 곰, 또 이 단타의 전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제시 리버모어의 명언이고요. 저는 또 역시나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말이었다면 역시 이 단타의 전설답게 단타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절대 확실한 건 세상에 없다. 세상에도 없는데 주식에는 더더욱 없겠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100% 확률에 거는 게 아니라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최저점, 밑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팔 때는 이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매도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또 무슨 말인가? 우리는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아야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초보 투자자일 때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 어떤 리포트에서도 다루지 않고요. 이 회사와 관련된 기업 기사 역시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역시도 관심 없음, 아무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가, 바로 이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라? 매수할까? 하고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매수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분명 여기서 봤었는데 샀어야 하나? 어라 하면서 굉장한 고민을 하죠.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거 사도 되나? 내가 들었을 때는 너무 올랐을 때는 사지 말아야 한다던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천장을 뚫고 우주까지 갈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버튼에 손을 얹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정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유유유 울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을 하니까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올라갈 때도 왔다 갔다 추세를 타지만 하락할 때도 왔다 갔다 이런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단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는 고고고고고 가자 하면서 상승을 외치게 되죠. 하지만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든 주가는 뭐긴 뭐야 하락 추세죠. 자,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와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할까? 아니야. 우리는 물타기라는 이 무기가 있어. 본전은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물타기 기술을 시전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물타고 비중은 늘어났지만 주가는 결국 쭉쭉 빠지고 하락 추세의 마무리까지 왔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주식 매매를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누구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신대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매매는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특히 우리 또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서도 질문을 하시는 걸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노란톡방 입장 방법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자, 얘기하다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강의 중에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매매를 하시다가 심리가 흔들려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서 저와 채팅을 나누면서 도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또 장중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장전, 장마감, 시황까지 그리고 종목 매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QR코드 찍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유료 100원의 문자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QR코드와 같은 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 노란톡방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급자로 조금씩 이제 초보티를 떼고 나서 하는 매매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대표적인 예시로 삼성전자 가지고 왔고요. 자, 주가가 삼성전자가 막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부디 이 96,800원, 9만전자에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기를,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는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역시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이 당시에도 10만전자 간다, 삼성전자 더 올라간다, 20만전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 초보 투자자 분들은 이런 매수 앞에서 봤던 요 사진과 같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자리보다는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그래 주식은 쌀 때 매수하는 거래. 자, 저렇게 9만전자 비쌀 때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싸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요런 자리 7만 원대 너무 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후 주가 흐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자리 저한테도 질문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지금 매수 어떨까요? 지금이 저점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는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면 물론 이게 싼 가격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슈팅을 노리고 들어간다, 단기적인 상승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이 중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가를 최고점과 비교를 하는 거죠. 과거 96,000원대에 비해서는 싸진 게 맞아요. 7만 원대가 굉장히 싼 가격임에는 맞지만 저 9만 원대라는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서 비싸졌던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과 9만 원대에서 몇 달 전 6만 원 그리고 4만 원,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만 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걸 생각을 할 때는 여전히 7만 원이 무조건 싸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수 투자자 분들부터는 싸다라는 기준을, 바닥이다라는 기준을 과거 고점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바닥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도 최저점에서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최저점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를 길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5만 원에서 매수를 했든 6만 원에서 했든 7만 원에서 했든 9만 원에서 했든 추후에는 더 높은 가격대로 가게 되면서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타 매매를 할 것인가, 중장기 매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취해야 할 포지션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 여기가 바닥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들께서 10년, 20년 길게 보고 가신다면 분명 모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 있지만 단기로는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길게 본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등락률은 뭐 4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이런 등락률은 한번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가에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추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갔네? 내가 사고 나서 떨어졌네? 이런 짜잘한 움직임에 모두 신경을 쓰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주가 안에서 내가 짧게 가져갈 건지, 짧게 가져간다면 요 정도 수익만 내도 충분해요. 내가 팔고 더 올라가더라도 추후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등락률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잡아서 짧게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짧게, 대신에 기간도 짧게, 큰 수익을 길게 목표를 한다면 이런 등락률을 견디면서 길게 나의 목표에 따라서 이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정 조절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시 리버모어의 이 명언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주식은 확률 싸움이에요. 절대로 100% 확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요. 저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서 파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워렌 버핏도 못하고요. 피터 린치도 못하고요. 제가 아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같은 이 희박한 확률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높은 확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를 보면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에서 최저에서 최고까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익 구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주에 노란톡방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더라고요. 그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시면 좋은 질문들 골라왔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다가 저도 질문이 있는데 저도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어디 물어보기가 좀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또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차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차트만 보고 매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차트를 보다가 굉장히 좋은 종목을 찾았습니다. 월봉도 좋고요, 주봉도 좋고요, 일봉도 좋고요. 제가 항상 월봉, 주봉, 일봉 골고루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셨네요. 자, 이렇게 다방면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다른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차트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100%가 아닙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솔직히 불가능할 게 있겠습니까? 매수 버튼만 누르면 매매가 가능하죠. 예전에 이런 뭐 실험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숭이에게 종목을 골라라라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고른 종목과 사람이 고른 종목을 가지고 이 매매의 결과를 봤는데 정말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원숭이의 결과가 더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매를 할 수는 있죠. 뭐 원숭이가 고른 것보다는 우리가 차트 보고 고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예시로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딱 생각이 나던데 최근에 삼성 스펙 4호, 물론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자, 이슈를 떼고 차트만 볼게요. 월봉상 쭉 패턴 역시도 원형 바닥형, 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은 아니지만 긴 추세상 원형 바닥형 그리면서 상승 추세 잘 타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좋아하는 돌파도 나와요. 5월선이죠. 이 분홍색 선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확인이 되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모습. 더불어서 우리 공부했던 거 또 나옵니다. 분홍색 선 5월선과 까만색 선 10월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월봉 추세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 화면 주봉도 볼게요.
주봉상 보니까 마찬가지. 까만색 선이 10주선인데 10주선 쭉 하락 추세로 이어가다가 방향 먼저 틀었죠. 방향 먼저 위쪽으로 틀고 마찬가지로 5주선과 10주선의 골든크로스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아직까지 일목균형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일목균형표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기준선의 방향까지도 바뀌게 되면서 일목균형표는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자, 어쨌든 주봉 추세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더라도 계단식으로 딱딱딱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주봉 추세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죠. 일봉 완벽한 역배열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초기에 주목을 하자. 자, 바로 이 자리죠.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전환된 이후에 지지.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지지 구간까지 만들어지는 뭐 이런 구간에서도 공략할 수 있었겠죠. 자, 너무너무 차트가 좋고 실제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도 단타 매매나 스캘핑 매매 하시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삼성 스펙 4호 기업이 좋다. 뭐 사실 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스펙주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어찌 스펙주로 논하겠습니까? 기업이나 실적을 보지 않고 차트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렸던 실적, 기업, 차트, 이슈 이 네 가지를 모두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확률. 앞에서 이 제시 리버모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장치를 모두 보게 되는 거고요. 차트만 보더라도 뭐 매매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차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분석 역시 꼼꼼하게 해야 되고 차트 분석 역시도 훨씬 더 월등히 남들보다 잘 해야지만 이 차트로서의 확률을 그나마 높일 수 있겠죠. 그나마 높일 수 있고 나머지 장치까지 함께 보신다면 실적 기업 이슈 함께 보신다면 훨씬 더 확률 높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믿고 가기 위해서는 실체가 없는 기업, 정말 이 기업은 적자 기업,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기업보다는 탄탄한 기업, 탄탄한 실적을 가진 기업이 잠시 흔들리더라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우직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도 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자에 또 노란톡방에서 주신 질문인데요. 보유 종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0거래일 정도나 연일 하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보유하다가 손절을 쳐야 할까요? 너무 답답한데 지금 10일이나 지났는데 이거 손절을 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손절에 대한 기준을 질문을 주실 때는 어느 정도 보유한다. 기간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보유 기간보다 종목의 추세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이 10거래일 지났다고 해서 자, 제가 거래량은 신뢰도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10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없이 신뢰도가 없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면 사실은 이 10거래일은 크게 의미가 없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게 10거래일이든 20거래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가 없는 신뢰도가 없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굳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적도 좋고 기업도 좋고 앞으로 이슈가 있을 모멘텀도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기간만을 보고 이 종목이 조금 흔들린다고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종목의 보유 기간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이 종목의 추세를 보시면서 이 종목의 추세가 깨졌는지 늘 강조드렸던 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였는지 하락 추세로 꺾이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기간보다 종목의 추세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100%의 확률은 결코 있을 수 없지만 그 100%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저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나가는 시간은 조금 짧다.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라고 화면 준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전 내용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찍을 시간 충분하셨죠? 혹시라도 QR코드 찍기가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진승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항상 복습했던 것처럼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지금 공부를 뭐 재무제표를 한다고 해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기, 차이, 우리는 실적과 기업과 차트와 이슈를 모두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재무제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고 이전에 공부했던 이 차트들 다 까먹었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복습 하나하나 하시기가 힘드실까 봐 제가 또 간략하게 이제는 매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추세. 매일매일 추세가 중요해요. 손절을 칠 때도 추세를 깨지 않은 종목, 추세를 깨지 않았다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 방금까지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종목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면 일시적인 단기 조정들, 단기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쭉쭉쭉 수익률을 키워나갈 수 있겠고요. 다만 상승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마찬가지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앞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캔들 같은 경우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도지형 캔들, 유성형 캔들, 뭐 음봉, 양봉 등등 이 종류는 많지만 우리는 캔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네, 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차트에 적용시키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추세 패턴, 추세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눴어요. 추세 패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을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자 말씀드렸죠. 뭐 헤드앤숄더, 쌍봉, 그리고 삼중천정형 반대로 자, 그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역헤드앤숄더, 쌍바닥 등등 이런 추세 패턴이 있지만 자, 헤드앤숄더를 돌파하는지, 쌍봉을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추세나 추세 패턴 모두 중요했던 거 지지와 저항, 돌파와 이탈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빼놓고 볼 수가 없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방향과 지지와 저항과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격도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달달달 기억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한 번 더 우리 기억 상기해 보겠고요. 거래량은 신뢰도다.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강조드렸죠. 거래량은 신뢰도다. 거래량으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때까지 추세 패턴과 캔들과 이평선으로 예측했던 그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기초 차트 공부를 마치고 우리는 재무제표로 넘어왔는데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계부다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매출을 많이 내고도 돈을 다른 곳에서 까먹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표고요.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의 빚은 많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숨기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비밀스러운 구석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기업을, 내가 정말 이 매수를 하려는 기업을 안 보고 간다면 아쉽겠죠. 그런 소중한 정보들 확인하자라는 차원에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업 분석 이어서 할 텐데요. 자, 이 사진도 이제 많이 봤어요. 기업 분석은 뭐다? 건강검진이다. 우리가 정말 기업명만 보고 기업의 외부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숨어있는 병이 있지는 않은지, 숨어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부까지 굉장히 건강한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구성 역시도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활용을 하는 건 재무상태표와 특히 포괄손익계산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현금 흐름표까지만 보시면 되고 뭐 요 내용들은 사실은 투자를 할 때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우리 공부했고요. 자산과 자본과 부채 공부했고, 손익계산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까지 공부를 했는데 따로따로 떼지 말고 모두 연결된 내용으로 조합을 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스냅샷 창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재무제표, 이 창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흔히 투자를 할 때는 이 스냅샷 창을 가장 많이 보게 되죠. 자, 먼저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부분들이 나오는 건 바로 이전에 공부했던 손익계산서 내용입니다. 뭐 다를 거 없고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가는 과정,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 나온다라는 거.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중에 부채가 많다라면 부채로 쌓아진 자산이라면 뭐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이시라면 스냅샷에 요 구간까지는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볼까요?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한글이잖아요. 한글을 사랑합니다. 한글 좋아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ROA, ROE, EPS, BPS, DPS, PER, PBR 그게 다 그거 같고 왜 영어로 적어둔 건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헷갈립니다. PBR, PER 많이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뭐 커야 좋은 건지 작아야 좋은 건지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콕콕콕 집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 다행이에요. 부채 비율 한글입니다. 우리 딱 얘기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죠. 부채의 비율입니다. 어디서 비율이냐면 총 자본.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재무상태표 얘기를 드리면서 자본 중에서 이 자산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부채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좋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인 즉슨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낮을수록 자기 자본 대비해서 타인 자본이죠. 다른 사람의 자본인 이 총 부채가 낮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말 그대로 부채 비율인 만큼 우리 비율 구하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구 중에서 저와 같은 OC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전체 서울 인구 분의 OC성을 가진 사람의 수,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비율을 구하려면 곱하기 100까지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는 총 자본을 놓게 되고 분자에는 총 부채를 놓게 되죠. 그리고 100을 곱한 게 바로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 대비한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채 비율이 100% 높다라는 거는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많구나. 이 총 자산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채의 비율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입니다. 100% 미만인 종목,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종목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기도 해요. 능력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무조건 100% 이하인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100% 미만인 기업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이상인 기업이 훨씬 더 많은데 200% 미만만 되더라도 만약에 내가 갚을 돈이 충분해요. 부채가 많지만 갚을 돈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 사진에 있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고요. 실제로 30%대의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유보율입니다. 역시나 감사하게도 한글이네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자본금에서 유보액, 이것도 우리 지난 자본 자산, 또 말이 헷갈렸어요. 자본 자산 부채를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본금 중에서 유보액, 잉여금을 회사에 많이 쌓아둔 게 얼마나 있는지 이 비율을 계산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본금 중에 유보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계산을 했고요. 유보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면 그 돈 중에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고, 우리가 흔히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유보금을, 배당을 전혀 주지 않고 유보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역시도 엄청나게 10년 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회사에 남겨져 있는 잉여금 유보액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이 추후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고요. 많은 돈을 쌓고 자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유보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삼성전자의 유보율을 보더라도 28,000%, 사실은 10,000%가 넘는 기업은 거의 없기는 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줄여서, 분모를 줄여서 유보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보율의 허점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다면, 유보율이 너무너무 많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와, 되게 돈이 많은 기업이구나 라고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만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높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왜 높은지, 이 기업은 유보율이 왜 높은지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더 깊게 재물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우리 무상증자와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이 무상증자 굉장히 핫한 테마 일었었는데요. 무상증자의 개념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 증자, 감자에 대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이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어떻게 나눠주나요? 기업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면 주식을 그냥 나눠주니까 내 돈이 2배가 되는 건가요? 3배가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유보율과 무상증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 회사에 남아있던 이 자본금이죠. 자본이 많이 있던 기업, 제가 또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유보액이죠. 남아있는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 이 잉여금, 남아있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옮기게 되면서, 즉 그냥 생각을 하면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사실은
그쵸. 우리 주주들에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보액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이 필요한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유보액이 많아야겠죠. 유보금이 많아야지만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무상증자를 할 확률이 있구나라고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공구우먼 실제로 이거 몇 연상 갔었죠? 엄청나게 무상증자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유보율 같은 경우가 3만 %, 4만 %, 10,000%. 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많이 남아있던 이 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게 되면서 주식수를 늘렸고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종목도 볼 수 있습니다. 노터스, 이 무상증자의 테마를 이루게 된 첫 번째 종목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8연상이었나요? 주가가 쭉쭉쭉 오르게 됐는데 이 종목 역시도 5,000%, 7,000%, 8,000%의 어마어마한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회사에 유보금이 많았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 개념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실제로 이 주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정말 5만 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그대로 10만 원 나에게 2배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 수를 늘리는 대신에 권리락이라는 걸 걸게 되면서 거래소에서 권리락이라는 장치를 걸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원래 5만 원짜리 주식이었으면 25,000원으로 주가 역시도 낮춥니다. 결국은 반으로 나눈 주식을 2개로 쪼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주식의 수가, 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간략하게 무상증자 개념도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부채 비율, 유보율까지 봤어요. 부채 비율은 당연히 부채의 비율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이면 돈이 꽤 많구나, 자본금에 비해서 잉여금이 지금 많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 기업 지금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까지도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새어나가는 돈이 많아요. 광고하는데 쓰고요, 재료비에 쓰고요, 돈이 다 나가서 남는 돈이 없어요. 매출은 됐지만 적자예요 라고 한다면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기업이 총 낸 이 영업 수익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산한 게 영업이익률이고요. 자, 회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인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실제로 남는 그 이익을 잘 남기는 건지 여기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좋고요. 삼성전자의 재무는 굉장히 훌륭하죠. 계속해서 10% 이상대 잘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일반적으로고요. 15% 이상이면 당연히 더 좋겠고 실제로 10% 미만인 기업이 훨씬 더 많은데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량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영업 수익에 비해서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그 비율이 10% 이상이면 굉장히 영업이익을 잘 남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ROE, 드디어 영어가 나왔네요. 이 ROE, ROA, BPS 이런 영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무슨 뜻인가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풀어서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Return on Equity. 그러니까 이익이죠. 리턴이라고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데 equity, 자기 자본에 비해서, 내 돈에 비해서 리턴, 돌아오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게 ROE, 한국말로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내 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영어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흘려 들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 영어를 풀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이 헷갈리실 때는 리턴,
에쿼티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돌아오는 거, 에쿼티, 자본에 비해서 돌아오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에 비해서 이익 돌아오는 거. 역시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리턴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벌어 남기는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순수한 자본으로, 순수한 나의 자본으로 순수익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이 사랑한 지표기도 하죠. 워렌 버핏은 ROE가 15%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ROE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15% 이상을 유지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 자본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리턴,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뭐 이때는 10%가 조금 안 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또 10%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는 분기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10%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0% 이상인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0% 미만이라고 해서 15% 미만이라고 해서 나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합해서 끝까지 공부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조합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EPS 또 영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나 뜻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신데요. 이 어닝, 우리 어닝 시즌 얘기 많이 하죠. 어닝, 벌어들이는 것, 즉 이익. 어닝 퍼 쉐어스, 주식당,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지표가 바로 EPS, Earning per Shares, 주당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 뜻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 계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높으면 좋을지 낮으면 좋을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어가 나오니까 어려워요. 재무제표 숫자도 많고 이거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의미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에서 순이익,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지표고 해당 기업의 실질 가치를, 그러니까 이 기업의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게 주가가 돼야 되는데 잘못 적혀 있네요. 자본 총계가 아니라 주가분의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야겠죠. Earning per shares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실질 가치를 매겨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주당 이익입니다.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 추세가, 부채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았지만 EPS는 증가하는 추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역시도 한 주당 순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PS, EPS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뜻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EPS는 Earning per Shares였어요. Earning, 이익에 비해서 주가의 위치를, 주가를 계산한 내용이었는데 BPS 같은 경우는 한 주당 book value, 또 book value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book, 책이죠. value, 가치. 장부 가치입니다. 장부 가치가 한 주당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낸 그런 지표고요. 지배주주 순자산, 자산을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순자산 대비해서 주식수, 아까 전에 EPS도 이게 바뀌어야 되죠. 순이익인데 자본이 아니라 주식수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 BPS는 요것만 바뀌었어요. 순자산이 주식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당 자산이니까 자산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BPS 역시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장부가에 의한 book value, 이 책에 나와 있는, 장부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의한 자산, 장부가에 의한 자산, book value에 의해서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서 한 주당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업의 자산 가치를 매겨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EPS처럼 주식에 대한 어닝, 이 기업에 벌어들이는 돈처럼 자산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그리는 게 좋고, 특히나 자산주에서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ER, PBR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PER 같은 경우는
요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어닝 마찬가지로 이익이고요. 프라이스, 가격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비해서 어닝, 수익,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주가에 대비했습니다. 한 주당 가지는 EPS, 아까 전에 어닝 퍼 쉐어 요거 공부했는데 이제 또 막 합치는 거예요. 조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당 가지는 사업 가치가, 즉 EPS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분석하는 지표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가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주가 대비해가지고 지금의 가치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주가 대비해서 가치가 낮아야지만 저평가가 돼야지만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는 주가 대비한 기업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무작정 PER이 낮은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EPS가 높을 거를 이미 반영을 해서 이 PER이 굉장히 고가에 있는 고PER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로, 섹터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 역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PER 같은 경우는 자, 어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가가 어닝에 대비해서, 이 벌어들이는 거에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나타내는 기업인데 PER이 낮다라는 거는 기업이 이 어닝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라 가지고 어닝을 따라서 재평가를 찾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만년 저PER인 종목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닝,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므로써 재평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PER 지표 하나만 보고 저PER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PER 지표의 허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BR입니다. B는 아까 뭐였죠? 북밸류. 다른 거는 똑같은데 북밸류, 장부가치,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가격인데 주가인데 이 장부가치 대비해서 레시오.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계산은 주가에 대한 비율이니까 주가 나누기 BPS를 하면 되겠고요. 한 주당 가지는 자산 가치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지금 주가에 비해서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대비해서 자산이 적다라고 하면 저평가가 돼 있구나. 지금 이 주식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렇죠. 제대로 말씀을 드렸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있다면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평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말이 꼬이는데 여러분들께서 개념 이해하고 계신다면 잘 또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 잘못했어요 라고. 아마도 근데 제가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실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자산 가치 대비해서 비교를 한 지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PBR 역시 낮을수록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BR이 1배 이하이면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도 회사가 사라지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보다도 못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PBR이 1배 이하며 매우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밸류, 자산 관련한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자산주에 적합하겠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자산을 쌓아두기보다 EPS를 높이고 이익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1배 이하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1.25배, 1.8배, 2배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 동종 업계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ROE, EPS, BPS, PER, PBR까지 쭉 공부를 했고요. 사실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면 뭐가 이렇게 많아, 재무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개념들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하나 떼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는 포괄적으로
넓게 분석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링크 찍고 들어오시면 오늘 내용 또 굉장히 많았죠. 제가 초반에도 오늘은 내용이 많습니다. 미리 고지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1시간 강의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이 QR코드 찍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오진승 유료 100원의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